디젤 잠수함 교육받으려면 한국 가서 배워라 이렇게 소문낼 정도로 우리는 앞서가 있어요. 태평양에서도 훈련하고 호주까지 갔어요. 우리는 대서양이나 태평양에 다 작전할 수 있어요. 독일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독일이나 캐나다가 자기들끼리 뭉치기 위한 하나의 수단, 나토끼리 결속하자, 운용성이 훨씬 좋다. 성능에서 차이 났다기보다는 때문에 캐나다는 전략적으로 선택했대. 가장 차이 나는 거는 있느냐, 결코 성능에 빌리지 않았다. 최근 캐나다가 선택을 했죠. 최대 12척 규모였는데요. 독일을 선택했습니다. 뭐 성능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긴 하는데 어떤 점을 좀 어필했을까요? 일부에서 그런 시각도 있는데 이건 자세히 보면 그건 아니다. 이게 이제 증명이 돼요. 왜냐면은 캐나다에서도 잠수함 성능에서는 다 충족했다. 캐나다가 요구하는 걸 다 충족하고, 그 다음에 제안서 자체가 잠수함 성능은 20%, 나머지는 산업 경제적인 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 이 국가 산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그 다음에 나토 회원국하고 얼마나 결속하느냐, 전략적인 면, 이런 게 너무 많이 고려됐기 때문에 캐나다 카니 총리도 발표할 때 총리가 나와서 발표하기 참 드문 현상인데, 일단 사업 범위가 크고, 이게 그야말로 정치 외교적인 문제이고, 그 다음에 국민의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산업 경제, 이게 너무나 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총리가 직접 나와서 설명했어요. 가장 여태까지 보면서 발표할 때도 총리가 가장 곤혹스러운 이 표정을 했다는 거는 결코 성능에 빌리지 않았다. 이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원래 이제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더 성능 분석도 하고, 그 다음에 유리한 걸 다 따지고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뭐 성능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이게 얘기해 보면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잠수함 성능에 밀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는 타당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많은 분들이 독일 잠수함이 더 뛰어나서 선택됐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장보고 3와 비교를 해봤을 때 차이가 있는 잠수함인가요? 일단 우리 장보고 3 3,600톤을 제시했고, 근데 지금 캐나다까지 간 거는 3,300톤이에요. 3,000톤급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의 성능이 대등한데, 캐나다에 제시한 거는 리튬 이온 전지가 들어가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인데, 사실 다른 성능은 거의 똑같아요. 우리 가지고 있는 거하고 캐나다에 제시한 거고. 근데 이제 212CD는 정말로 이거는 페이퍼 서브마린, 그러니까 아직 설계 단계에 있는 거예요. 실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차이 나는 건, 우리가 무기 살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실적이 있느냐, 프로브된 성능이 증명이 됐냐, 이건데, 첫째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3,000톤급하고 212CD하고 몇 가지 비교하면 작전 능력 보면은 우리는 입증이 됐어요. 캐나다까지 다녀왔잖아요. 그리고 거의 6개월 작전 기간으로 갔어요. 갔다 오면서 림팩 훈련도 참가하고 이러기 때문에 일단은 3,300톤, 3,600톤 이 정도 되면은 북극해에서 캐나다 잠수함인데 오래 작전할 수 있는 충족하죠. 독일에서 이제 제시한 거는 2,800톤 정도 되는, 이거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크면은 일단 환경이 좋아요. 승조원 거주 환경이, 거주 편리성이 좋고, 그 다음에 뭐 각종 보급품 이런 거 많이 실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작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캐나다권은 대서양이고 태평양이고 북극해고 어느 해에 가도 장기 작전이 가능하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낫다고 볼 수 있고, 212CD는 2,800톤 그보다 작지만은 아직까지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확실히 보여준 거죠. 그 다음 무장 능력도 우리는 이제 잠수함은 원래 디젤 잠수함은 어뢰, 기뢰, 잠대 함미사일, 잠수함의 함정을 공격하는 건데, 여기에는 우리 거는 잠대 지미사일 SLBM도 포함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어떻게 SLBM 개발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일단 유리하잖아요. 그 다음에 자막 능력, 우리는 이제 3주 이상, AIP까지 한 주 이상 운영할 수 있는데, 독일은 자기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서 한 40일 정도 이렇게 이 저속에서 운영할 수 있다 하는데, 이거는 이제 계획의 계획. 우리는 실체 함정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상 대등하다. 그 이상 뭐 증명은 안 됐다, 독일 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망심도도 우리는 한 400-500m 가는데 독일 거는 한 300-400m. 독일에서 만드는 건 주로 발틱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대서양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통상 200-300m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건 정도 유리하고, 이것이 자망심도 왜 중요하냐면은, 통상적으로 작전할 때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게 공격을 받관할 때는 깊이 들어가서 숨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 앞서는 부분은 발틱해 또는 그 대서양에서 작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는 기뢰가 많았어요. 기뢰는 그때 당시에 접촉 기뢰가 많은 거, 부딪히면 이제 접촉한다든지, 그 다음에는 가문 기뢰. 가면은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자기장에 의해서 폭발돼요.
남응해서.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이 배를 독일의 이제 212, CD, 212급 이런 것들은 선체를 비자성체 스테인리스로 만들었어요. 스테인리스는 비싸요. 우리는 HY80 또는 HY100강을 만드는데 이런 면에서는 독일이 비싸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2,500톤 똑같은 거를 선체를 HY100, 우리가 제시하는 HY100을 만드는 거하고 독일에서 스테인리스로 만드는 거, 요거를 비교하면은 일단 가격에서 한 2천에서 3천억 차이가 나요. 스테인리스가 비싸요. 그런 걸 보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 다 고려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용접하고 이런 것들이 스테인리스가 훨씬 어렵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기류에는 좀 안전하다. 이게 자기들 주장인데, 그러면은 뭐 우리 삼천통공 기류에 그게 안전하지 않느냐? 우리는 맨 앞에 마인 어보이던스 소나를 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류를 탐지해요. 소나로. 그 다음에 소자 코일을 그 감고 다니기 때문에 자성체를 희석시키고, 이런 면에서는 우리 잠수함도 크게 뒤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독일은 이제 스테인리스 강을 사용해서 자성체로 안전하다 이런 걸 주장하는데 비싸다 이런 얘기죠. 아무튼 평가할 때 캐나다가 요구하는 모든 성능을 양쪽에 다 양국이 기대 이상으로 올렸어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는 실적함이 있느냐 없느냐고, 우리는 있다, 독일은 없다. 이게 가장 큰 차이죠. 그래서 성능에서 차이 났다기보다는 나토를 너무 의식했기 때문에 캐나다는 전략적으로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독일 거는 아직 실전 배치되지 않은 차세대 잠수함이고요. 장보고 3는 이미 운용 중인 겁니다. 캐나다가 독일을 선택한 건 독일의 미래 기술을 좀 높게 평가했을까요? 잠수함의 미래 기술이라는 건 다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독일이 제시한 좀 더 잠항 기간을 늘리는 기술, 그 다음에 탐지를 그 스텔스 기능을 좀 더 강화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물속에서는 물속에 들어간과 동시에 스텔스 기능이 작동하는 음파는 잘 접촉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 기술이라는 특별한 거 없고, 아무튼 독일이 제시하는 거는 좀 잠항 기간을 더 느리겠다, 리튬 이온 전지나 AIP 성능도 좀 업그레이드 시켰다 하는데 우리도 그런 것도 다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독일이 우리를 능가하기 위해서, 우리 성능을 능가하기 위해서 잠항 기간을 늘리고, 그 다음에 AIP도 좀 성능을 개선해서 더 오래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살짝 검증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 검증되지 않은 거고 그냥 설계로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여기에서 작용한 건 아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잠수함은 도입 이후에도 승조원, 교육, 장비, 부품 공급 등 장기적인 지원이 중요한데요. 비교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캐나다에서 중요시 여긴 게 나토 국가 간의 운용성을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게 이제 독일에서 하나 활용을 한 거예요. 이 노르웨이하고 같이 합작 설계를 했잖아요. 공동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노르웨이도 나토 국가고 독일도 나토 국가다. 그 다음에 캐나다도 나토 국가 아니냐. 이 세 나라가 같이 정비하고 같이 운영하면은 운용성이 좋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독일 거는 북해에 적응이 됐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 이 잠수함 원천 기술은 독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독일에 가서 잠수함 인수할 때 3개월 이상 훈련했어요. 북해에서 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해도 다 운용 적응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토 기준 뭐 독일 거는 나토 기준 호환성이 좋다는데 우리 원천 기술을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처음에 캐나다 요구할 때는 미국 장비하고 호환성 있는 걸 선호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나토를 엄청 강조한 거예요. 독일하고 뭐 노르웨이 쪽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정도 독일 수준을 이미 경험했고 거기서 모든 장비를 테스트했고 태평양에서도 우리는 훈련을 하고 호주까지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대서양이나 태평양에 다 작전할 수 있어요. 이거는 독일이나 캐나다가 자기들끼리 뭉치기 위한 하나의 그 수단, 나토끼리 결속하자, 나토끼리 운용성이 훨씬 좋다 이런 걸 강조하는 것이지 그 이외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승조원 교육 이런 것도 우리가 독일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디젤 잠수함 교육 훈련에 대해서는 미국 해군이 우리를 수시로 방문하는데 디젤 잠수함 교육받으려면 한국 가서 배워라 이렇게 소문낼 정도로 우리는 앞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은 독일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나토 국가라는 그 이미지를 더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통하는 게 많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아직 최종 계약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독일과의 협상과 실제 건조 과정에서 어떤 변수들이 아직 남아있을까요? 일단 우선 협상 대상자라는 건 두 나라 중에서 먼저 협상한다 그래요. 한 나라가. 그리고 마음에 안 들으면 그 다음 차석으로 갈 수 있다. 이게 우선 협상 대상자는 그게 해석이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그 독일하고 그동안 제안했던 걸 다 확인하면서 협상을 해야 돼요. 첫째 가격.
가격이 맞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원하는 기술 제시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사실이냐 아니냐를 검증을 해야 돼요. 이런 단계.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일정. 캐나다는 지금 영국에서 가져온 중고 잠수함을 빨리 퇴역시키고 2030년 중반대에는 바꿔줘야 돼요. 여기에 맞출 수 있느냐, 조달이 되느냐, 그거. 그 다음에 그동안 협상하면서 산업 경제 부만, 우리는 막 자동차, 수소자동차, 그다음에 뭐 에너지 분야, 그다음에 조선, 철강 이런 걸 다 제시했는데 독일도 어느 정도 했어요.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말한 대로 되느냐 이걸 검증을 해요. 그다음에 이 정부라는 거는 여야가 있잖아. 어느 나라나. 그래서 뭐 야당에서 엄청 반대하고 국론이 분열되면은 또 바꿀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카니 총리가 의견을 집약해서 나토 쪽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군함 열척을 빠르게 건조할 수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 미국은 왜 자국 조선소만으로 해결을 못하고 한국을 찾고 있는 걸까요? 일단 미국은요, 현재로서는 미국이 가장 심각한 사회 혹은 경제 문제가 제조업의 몰락입니다. 이거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1980년대 이제 신냉전 이후에 대탕스 시대가 오면서 미국이 중국하고의 약간의 밀약을 하죠. 레이건 때부터. 그때 했던 게 뭐냐면 지구상의 공장인 나라 중국에 거의 모든 공산품을 맡겨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맡겨버리게 되니까 미국이 노동력을 유지해서 생산 라인의 현장에서 노동력을 투입해서 생산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중국에서 많은 공산품들을 만들어 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이라는 것은요, 이건 굉장히 하방 경직성이 높은 건데 이 제조업의 생태계가 서서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생산 시설이 없고요. 그 다음에는 생산을 할 숙련된 노동자가 없다는 게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사 대형 군함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생산 시설이 없고요. 이게 정말 웃긴데 지금 미국의 경우는요, 드라이 도크가 없어요. 요즘은 이제 공법이 이렇게 순서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배를 파트별로 나눠서 이렇게 합치는 이런 개념인데 드라이 도크 없기 때문에 정비도 안 되고 생산 라인도 안 되고 또 그 전체 라인 프로세스를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숙련된 매니저급의 이 인력도 없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당분간도 이 군함을 건조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미국은 군함을 더 만들고 싶어도 제때 원하는 타이밍에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거. 그렇죠. 이 제조업의 특성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제조업의 생태계가 한번 무너지면 이거 되살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미국도 제 아무리 천조국, 최근에 이제 뭐 2000조국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 아무리 미국이라고 해도 그 예산이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해군의 예산은 2차 대전 때 뭐 200척 넘게 항공모함 운영하고 막 이런 거 했었던 미국이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12척 그리고 항모 전단을 꾸리고 뭐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듭니다. 미국도 경상 운영비가 또 많이 들어요. 경상 운영비가 뭐냐 하면 군인들 월급 주고 먹이고 재우고 이런 비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아무리 천조국이라고 해도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를 추가로 짓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태계가 무너져 있는데 이제 와서 이란 전쟁이라든지 중국의 배 약진을 견제할 이런 함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거기다가 또 미국은 동맹국에서 군함을 만들지를 않습니다. 미국 내에서만 군함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 존슨법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1920년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관료주의적이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 뒤로 뭐 배 만들고 그러지 않다 보니까 이게 개선이 안 되는 한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존슨법 개정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나요? 이제는 존슨법 같은 경우가 이제 그 개선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지금도 그 필요성을 아직 못 느끼는 게 뭐냐면 미국도 법 거치려면 이제 하원 거쳐서 상원 가야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문제는 예산이에요.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를 하고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나 미국도 함정 건조의 시기 그리고 품질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곧
존슨법 같은 것도 곧 개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당장에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10여 척 이상의 것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던 이유는요. 당장 급한데 이 생태계 구축은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특히 숙련된 노동자가 없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시행착오를 거쳐서 인력을 교육시키고 개발시켜서 안정된 수준으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기간 이 비용이 엄청나게 들겠죠. 지금까지 한국은 이제 상선을 빠르게 만드는 좀 실력을 보여왔는데 네. 군함을 만드는데도 그대로 통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물론 함선과 군함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이제 사용 용도, 목적이 되겠죠. 그러면 군함이라는 거는 전투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어야 되다 보니까 철판도 고장력판을 쓴다든지 또 이중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의 미사일이나 어뢰에 피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선체가 한 번에 다 함몰되지 않게끔 견디게끔 해가지고 부력을 유지해서 이제 생존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설계의 개념이 좀 다르기는 해요. 그러나 어쨌든 철판을 대다가 배를 만드는 그 기술 자체는 상선이든 군함이든 똑같은 기술을 갖게 되기 때문에 상선을 만드는 능력이 있으면 군함을 잘 만들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재미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간, 시설 이런 것이 갖춰져야지 되는 거거든요. 드라이도크 같은 게 있어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제작이 가능한 상황이 되어야 그중에 일부를 군함을 만들고 그중에 일부를 상선을 만들고 해야 제조자 입장에서도 효율이 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효율이 나지 않는다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생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지금 상선 지금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세계에서 조선이 뭐 1, 2위 한다는 거는요. 우리가 비록 설계 능력은 조금 능력이 약하지만 선박을 제조하는 능력 그리고 선박 MRO 능력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미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 미국 수주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전 세계에서 다른 요청이 올 수도 있겠네요. 이게 미국 수주가 주는 의미가 큰 것은요. 미국이 일단 시장도 거대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미국의 함정 사업 수주를 따게 되면은 좋은 건 뭐냐면 기존에 있는 함정에 대한 MRO 사업도 저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국가로 봐서는 굉장히 큰 다행인 거죠. 그래서 신규 건조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함정에 대한 후속 군수 지원 이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제 이 작업을 맡게 되면은 이 작업에 대한 노하우가 생기게 되거든요. 이 리드 타임이 짧아지겠죠. 처음에 시행착오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또 사용자가 원하는 게 뭔지를 빨리 파악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객이 원하고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능력 요거 자체가 또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설계 능력은 좀 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저희 지금 개선하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을까요? 물론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조선 기술과 설계 기술이 결코 뒤처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설계 능력이 조금 약하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운용을 했던 경험 쉽게 말하면 배를 처음에 설계를 해서 이 배가 런치가 돼서 진수가 돼서 수십 년간 운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최초 설계로 반영이 됐던 여러 가지 구조물이라든지 내용물들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파손이라든지 뭐 침식이라든지 변형이라든지 굴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초 설계에서 이 부분이 어느 해 어느 외력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라는 데이터가 있어서 다음 설계를 할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이 보강이 되고 개선이 돼서 좀 더 완벽하게 배가 나와야 되는데 처음에 설계를 안 한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왜 이렇게 설계를 했느냐도 사실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수리를 하거나 후속 군수 지원을 하는 상황에서도 왜 이런 개념을 했고 이것이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걸 좀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최초 설계 단계부터 개입이 되어서 건조를 하고 난 다음에 운용을 하고 이 데이터들이 다시 한번 피드백이 되는 20, 30년간의 사이클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설계 수준이 이제 한 단계 도약을 하게 되겠죠. 이런 퀀텀 점프 기간이 우리 조선 산업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조선 산업의 인력 자체가 수준이 낮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그들이 경험과 노하우가 적은 것뿐이지 실력은 있거든요. 그러나 결국은 그 노하우라는 거는 현재 실력의
그 표현이기도 하지만 유지 운영을 하고 축적된 데이터가 피드백이 될 때 나오는 게 노하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약한 게 사실이죠. 우리가 신규 사업 수주도 중요하지만 신규 사업을 하면 이 신규 수주된 사업에 대한 후속 군수 지원을 선택할 가능성도 이제 높아지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저는 기존의 미군이 가지고 있는 노후화된 함정에 대한 MRO 사업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걸 꼭 받아야만 되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랑 같습니다. 그 설계 이런 것도 얘가 왜 변형이 됐고 왜 여기서 노이즈롭고 왜 이건 휘었고 왜 이건 전달력이 약한가 뭐 이런 것들은 직접 운용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직 그것까지는 몰랐는데 이런 것들을 후속 군수 지원을 하면서 배우다 보면 우리가 설계를 하는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설계의 철학을 배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만의 철학이 녹여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그런 제품이 탄생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가 한국 조선업에 대한 강점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나라의 강점이 뭐냐면요. 대한민국 해군의 우수한 운용요원들, 쉽게 말하면 해군 장교들, 부사관들 이런 훌륭한 인원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제조를 해가지고 납품한 우리 그 KDDX나 뭐 여러 함정들을 직접 운용을 해봤잖아요. 바로 그 운용해서 나왔던 여러 가지 개선점들, 문제점, 현 실태 이런 것들을 또 그대로 종합을 해가지고 피드백을 또 제조사에 보내요. 그럼 제조사는 또 이거를 받아가지고 또 차기 사업에 또 적용을 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군함 건조 능력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이거는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그 루프 시스템이 의외로 별로 없어요. 일단 대한민국 해군의 우수함, 해군에서 소요군이 필요로 되어지는 요구사항들이 기업에 신속하게 전달이 되고 기업은 또 이걸 빨리 수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개선을 하다 보니까 요 루프가 빨라지고 요 리듬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것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은 독일하고 우리하고의 잠수함을 보면요. 우리가 처음에 독일에 가서 잠수함 배워왔잖아요. 209급, 뭐 214급 가서 배우고 기술 배우고. 그러나 지금 캐나다하고의 잠수함 사업에서는 한국이 조금 더 앞선 것 중에 하나는 독일은 아직까지도 옛날의 설계 철학에서 크게 발전을 못했는데 우리는 지금 도산 안창호함 같은 경우에 이 VLS, 이 버리칼 런치 시스템, 그 수직 발사관 같은 거 지금 달아놨거든요. 3,000톤급 이런 거는 굉장히 이 창의적이고 소요군이 원하는 대로 제조사가 설계를 변경해서 이게 가능하게끔 이런 걸 이제 ROC라고 하거든요. 작전 요구 성능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해군의 운용요원들이 굉장히 까다롭고 실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또한 제조업체 역시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현재로서의 대한민국의 방사는 국가의 예산에 의해서 우리끼리 그 예산을 논아먹는 일종의 우물 안에서의 아주 잘 관리된 이제 시스템이었다면 이제 만들어진 산출물을 바탕으로 해서 해외로 나가서 굉장히 경쟁력을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되는 때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며 앞으로의 대한민국 조선 이 산업 자체는 굉장히 경쟁력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어떻게 보시나요?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은 뭐 아무리 제가 연구하는 학자하고 뭐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팔을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데 대한민국에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아까 말했던 수직 발사관 같은 시스템도 있지만 우리 잠수함이 14,000km를 자망을 해가지고 갔잖아요. 거의 98% 자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2% 정도만 나와서 이 정도는요 이미 우리 잠수함의 내구성을 만천하에 증명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간에 가는 중에 하와이에서 또 캐나다 잠수함 장교 2명을 승함시켜서 또 이제 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가는 동안에 뭐 다 보여줬을 거 아니에요? 우리 AIP 이런 것도 보여주고 리튬이온 추진체 같은 게 직접 추진하는 모습 이런 거를 봤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본 캐나다 장교들 당장의 캐나다 사업 수주에 실패를 하더라도 이미 14,000km를 갔다라는 이 내구성의 검증 이런 것들은 그동안 우리한테 없었던 워크프루븐 트랙 레코드를 상쇄시킬 수 있는 매우 좋은 이벤트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저는 정말 국산 무기 체계를 소개하면서 늘 뿌듯함과 애국심을 느낍니다. 지구상 여러 나라 중에요. 미국이나 뭐 이런 정말 극소수의 나라를 제외하면 어느 나라도 자국산 무기로 이렇게 다양한 무기를 만들어서 자주국방을 하는 나라는 드물어요. 우리는 전차에서부터 함정, 미사일, 하늘의 KF-21까지 거의 모든 라인의 무기를 다 국산 무기로 만들어내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런 무기를 만들기까지
끝까지 관련 연구원부터 업체 그리고 실제 소요군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요청을 했고 이것을 달성해줬고 또 이 피드백을 줬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루프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저는 좀 드물다고 보거든요. 유럽의 여러 나라들 사람들하고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봤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컴팩트하게 하나의 루프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감사합니다.